대외 악재가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 먼저 최나리 기자가 일본의 규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3개 소재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들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지만 오는 4일부터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들 소재의 경우 세계 전체 생산량 가운데 최대 90% 가까이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 역시 크다는 점입니다. 당장 재고량이 소진되는 8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8개월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의 대항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항 감정에 기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국제 수출 관리 체제에 근거한 적절한 운영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공세에 우리 정부는 우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태가 정말로 길어지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우리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또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는 수출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절차를 강화한 거라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라면서도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기업들도 생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증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물질을 이제 구매하는 건데 검증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반도체 같은 거 특히 굉장히 예민한 공정이 많다 보니까 아직 일본의 제재가 본격화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수출이 부진에 빠진 가운데 또 하나의 대외 악재를 만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일본의 제재 대상이 된 3가지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마냥 타격만 있는 걸까요?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건지 정윤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란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특히 휘거나 접히는 플렉서블 OLED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로 OLED 패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본판인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릴 때 사용되는 액체입니다. 에칭가스는 독성이 강한 기체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사용됩니다. 세 제품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때문에 일본 제품을 대체하지 못하면 우리 업체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공급 과잉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국내 중소 소재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가능한 국내에 있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회사로부터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사용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빌미로 향후 일본 업체의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사드 보복이 지나가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오고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뭘지 정윤형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 업체들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규제한 품목의 대체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소재에 대해 일본만큼의 좋은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재료를 이제 정말 못 구하면은 이제 나중에 공장 가동이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일본 규제 강화까지 오면은 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제품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이 가격 하락 탓에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라는 겁니다. 산업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대체제를 찾지 못하면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우리 중소업체도 해당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 품질 면에서 일본 제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보복 조치가 단지 이번 이 세 개 소재에만 머물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일본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도 꽤 많을 텐데 여기도 지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5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절반 이상이 이미 한일 관계 악화로 영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3분의 1은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국가의 국민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칫 한일 경제 관계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대외 악재가 좀 쉼없이 들이닥치는 모양새입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금융과 방송, 교육 등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앞서 불가피하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3개월이 추가로 주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선버스 업계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인력 충원과 임금 협상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만 버스 기사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한두 시간 일을 적게 한다 그래서 급여가 다운된다거나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버스 업계는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 충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달 열린 경기도 버스기사 채용 박람회에는 면허와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충원 목표의 10분의 1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몇 명이 실제로 채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일부 버스 노선은 이번 주부터 아예 폐지됐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기간이 끝나는 9월 말이 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인원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채용 때도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업계 외에도 주 52시간 적용을 새롭게 받게 된 업종은 방송과 금융대학 등 모두 21개 업종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1000여 곳,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데 초반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이 제도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바꿨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취재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이게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주로 대기업들 위주로 도입이 됐는데 네. 현재는 좀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75%는 정시 퇴근 분위기가 정착됐다고 답했습니다. 예. 또 50%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업무 집중도가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대부분 안착됐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불필요한 야근 회의가 줄어들어 업무 집중도는 향상되고 퇴근 후에는 문화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 패턴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게 있는 반면 네. 뭔가를 잃은 기업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임금에서 잔업수당의 비중이 우선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월급 봉투가 얇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우려 또한 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에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10곳 중 4곳 가까이가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주당 68시간을 일하며 납품기를 맞추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납기를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좀 둬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시행을 조금 늦추는 방안. 자, 이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모두 도입이 되면서 성장률이 0.3%포인트 내년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르는 생산성 저하를 메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49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내후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특히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와 음식 숙박 업종에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청이나 도청에 금융거래를 전담하는 은행 사업을 지자체 금고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항상 대형 은행들의 경쟁이 벌어지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입찰과 관련된 출연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 출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밀 검사는 물론이고 새로운 출연금 산정 기준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고 출연금 산정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자체에 적어낸 출연금이 제대로 된 수익과 비용 분석을 거쳐 산출된 건지 내부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금고 유치 효과를 부풀려 출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홍보 효과를 감안하고 어떤 회사는 안 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부대 효과 같은 거를 부풀려가지고 예상 수익으로 다 추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출연금을 과대 계산하게 되는 그런 걸 좀 막아보자는 취지거든요. 은행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금고 유치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따져 이를 근거로 출연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수익에는 지자체 예수금을 대출해줘 얻는 운용 수익에 부대 수익, 즉 홍보 효과와 공무원, 산하기관 대상 영업 효과 등을 반영하는데 특히 부대 수익에서 부풀리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게 당국의 시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명확한 기준이 과도한 출연금 출혈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표준화된 출연금 산정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그러는데 아주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할 건지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건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금감원은 현행법상 출연금을 금지하거나 한도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 출연금 산정 기준을 통해 은행 간 출혈 경쟁을 자제시킨다는 구상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결국 핵심은 고객 돈으로 벌어지는 은행들의 출혈 경쟁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고 또 대책의 효과는 있을지
이 내용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우선 은행들이 내는 출연금이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당국의 시선이 좀 차갑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그 출연금을 내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현재 은행이 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은행법을 보면요. 은행법은 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 제공은 안 된다고 모호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이게 은행이 정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얼마를 주든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내부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요. 뭐 은행의 이런 준법 감시인한테 보고를 한다라든지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하는 내부 절차만 거친다면은 높은 금액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도한 출연금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 돈이 이 금고 선정의 대가로 은행이 지자체에다가 주는 리베이트성 자금 성격이 있고 또 은행 고객한테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고객 대출을 해줘서 번 돈으로 좀 엉뚱한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당국이 개입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좀 과도한 출연금 관행이 좀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이번에 이제 명확한 지침을 마련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돈 없는 경쟁은 뭐 지금보다는 분명히 억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대 수익 이쪽에서 은행들이 과도하게 금고 수익 효과를 부풀리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광고 효과 이쪽을 수익 쪽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지침만 줘도 출연금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시금고를 따냈다고 해서 구금고도 따낼 것이다. 또 산하 공공기관도 따낼 것이다라고 은행들이 기정사실화해서 예상 수익으로 잡고 이를 근거로 해서 높은 출연금을 써내고 있는 그런 관행들도 대폭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쪽을 막으면 은행들이 뭐 또 다른 핑계를 찾아서 출연금을 부풀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어쨌든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출연금 제공을 금지시키는 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속 시원한 대책은 아예 출연금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하지만 이를 당장 실현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은행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예. 또 출연금을 지자체가 받고 있는데 출연금을 못 받게 되면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국으로서는 고심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그렇다고 뭐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 당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이 내부 통제 강화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할 출연금 산정 기준을 이르면 내년 금고 입찰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적자 늪에 빠진 현대상선에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현대상선이 국제해운동맹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현대상선이 새로 가입했다는 해운동맹 어디입니까? 네, 현대상선은 내년 4월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한 곳인 디얼라이언스에서 정회원으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협력 기간은 오는 2030년 3월까지 내년부터 10년 동안인데요. 오늘 해수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우리나라 대표 원양 해운선사인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이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가 글로벌 해운동맹 정식 멤버 가입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의 이번 디얼라이언스 가입은 현재 2M과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 수준과는 다르게 모든 조건에서 기존 얼라이언스 멤버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풀 멤버십, 즉 정식 회원 가입입니다. 그런데 이 해운동맹 가입이 왜 중요한 거고 또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물리적으로 한 선사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선박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일종의 공동운항 서비스 협정을 맺는 건데요. 네, 현대상선은 지금도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과 협력 중이지만 정회원이 아니라 협력이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이것도 내년 초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서 비용 절감은 물론 신시장 발굴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도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1분기까지 무려 1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해운동맹 가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상선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다. 전형적인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높은 이자에 신용 등급까지 떨어뜨리니까 웬만하면 이용을 안 하게 되는데 은행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 보통 법정 최고 이율을 끝까지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일부 업체는 그냥 이자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선이자입니다. 이 선이자는 전체 대출 계약의 이자와 합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빌리는 돈이 총 1억 원인데 선이자로 1,000만 원을 먼저 떼고 9천만 원만 받았다면 현행법에서는 이 9천만 원이 원금이 되고 이자 1,000만 원을 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내는 이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겼다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는 대부분 애초에 이자가 최고금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선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법적 상한선을 넘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잘 빠지는 함정은 이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이자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여윳돈이 좀 생긴다면 대출 기간이 좀 남았어도 당연히 남은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죠. 일부 대부업체는 여기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로 요구를 하는데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도 대출 이자에 포함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애초에 24%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언제 갚든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법무사, 변호사 비용이나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등등 어떤 이름을 하고 있든 대부업체에 낸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딱 두 가지는 예외가 됩니다. 먼저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정 비용과 그리고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 비양심적인 대부업체들이 함정을 파놓고 집요하게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역으로 집요하게 묻고 따져야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기술 투자의 세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대한상의가 건의한 조세제도 개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대한상의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 94건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 R&D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제 지원을 건의했습니까? 정부는 기업이 현재 신성장 기술과 관련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에서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 이후 고용 인원을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입니다. 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10%에서 3%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의의 요구대로 완화하면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방금 윤 기자가 얘기한 그 신성장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R&D 투자의 세금 지원 확대도 요구가 됐죠.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에서 2%인데요. 2013년에 최대 6%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상의는 이 때문에 기업들의 시설 투자 확대 유인이 떨어졌다며 과거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일단 휴전에 합의한 건데요. 양국 정상 합의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김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n additional, tremendous amount of, we have, I guess, $350 billion left. We're going to work with China on where we left off to see if we can make a deal. China is going to start.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분쟁 때문에 줄였던 미국 농산물 수입을 다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에 큰 문제가 없는 장비들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달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의 부품과 서비스를 차단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합의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 농산물 수출과 IT 수출이라는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정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 분쟁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서울의 낮 기온 30도, 춘천은 31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며 몹시 덥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만큼 한낮에는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의 낮 기온 30도, 춘천 31도까지 오르며 몹시 덥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은 아침 기온 2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9도, 부산 25도가 예상되고요. 제주는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